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당선 취소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 이화영 대북 송금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김용훈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유죄 판결에 대한 예상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예상을 깬 무죄 선고였다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이 대표의 발언까지 쭉 들어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판결부터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이제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법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여론들의 추이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은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그게 선거권이 박탈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기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중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주장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왈가왈부 말이 많았고요. 또 이제 판결에 대해서도 이건 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상외의 판결들이 지난주,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두 번의 이제 판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두 번의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의 반응도 아주 다른 거죠. 지난주에 중형이 나왔을 때는 장외 집회 가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크게 외쳤고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한번 내릴 때마다 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가 전체가 이렇게 좀 출렁이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권에서 이 각양각색의 반응들 또 근데 워낙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이다 보니까 또 굵직한 사건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반응이 지난주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고요. 이 두 당의 반응들 앞으로 이제 이 사법 판결들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무뎌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게 또 사법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뭔가 그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생산적인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 판결 이것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의 무슨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찾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다른 정치적 이슈나 민생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11월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가 지금 한 달 내내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되고 판사 한 명의 판단이 이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는 무죄를 받아서 어제는 무죄를 받아서 좀 한숨을 돌렸지만 또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내내 또 예정돼 있는 뭐 이화영 부지사 재판 뭐 등등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재판들 그리고 또 추가로 기소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진행형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 근데 이 정치의 중심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가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 민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또 다시 대통령과 대여 공세를 이어나가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측의 지금 대립적인 구도 그리고 사법이 지배하는 이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뭐 선거 재판 한두 개가 지금 딱 집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전혀 모르겠고 판결에 따라서는 휘청휘청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 대표가 이런 그 선거들을 거치면서 당내 입지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재판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법 절차들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어제 두 번째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중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였는데 두 번째 판결에서까지 유죄였다 그러면 심각하게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다른 목소리들이 좀 주목을 받고 그럴 상황이었을 텐데 어제로 인해서 급한 불이 껐고요. 그리고 위증 교사 부분이 가장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안이 단순하고 아니 위증한 사람이 본인이 위증했다고 자백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경고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판결이 설사 유죄가 나왔더라도 내부적으로 흔들림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민주당 체제는 지금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고요. 이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자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없다.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 결국 무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뭐 이미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기소된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5개의 재판, 지금 총 진행 중인 재판이 5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틈타서 다른 움직임들이 생길 것, 당 내에서 다른 움직임들이 생길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교수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이 대오, 단일 대오 형성되어 있는 이 대오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바 있는 그리고 뭐 대선에 대한 준비들을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잠룡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법 절차의 과정들이 굉장히 그 행보,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 상황들을 지나면서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이나 여론들이 움직이거든요. 비명이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이제 비명 관련된 뭐 전직 의원이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누가 뭐 차기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쏙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거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그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소위 말해서 비명 행사에서 다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 전국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미미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묘한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올해 4월에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거의 이제 3년 이상 남아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임기가 그만큼 적고요.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이제 이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겉으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자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뭔가 이슈가 새롭게 생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뭐 명태균 씨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갑자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일면서 지금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혹의 중심에서 그동안 언급을 피해왔던 한동훈 대표는 어제 기자들 앞에서 작심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쇄신의 길로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는데 당과 함께 민심을 되찾는데 앞장설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작심한 것이 느껴지는 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이 당원 게시판의 논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간의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명태균 씨랄지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용산발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발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저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10마디로 반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번에 가족 주변 사람들이 올렸던 걸로 추정되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느냐. 그거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계속 의구심을 갖게 했고요. 특히 요즘 정치나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수용이나 아니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저렇게 말만 한동훈 대표가 아무 말 안 하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작심했고요. 특히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민전 최고가 말 끝나기도 전에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점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당원 게시판의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고 민주주의 정당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를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는 입지가 공고하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윤계가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의도에 난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거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지다 보니까 이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친윤, 친한 간의 대립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당원 게시판은 어떤 식으로 논란이 좀 흘러갈지 예측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좀 확산될지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잦아들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게 어떤 사안이 커질 때는 그 하나가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글을 하나의 그 점화로 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제 용산을 비롯한
윤계가 지금 세게 지금 싸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평은 몇 달 전부터 있었고요. 그게 더 격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쇄신이나 변화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다른 노선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되는 그런 또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이 갈등은 어차피 화해는 불가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더 세게 갈 건데 이게 또 좀 영향을 받는 게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상승하면서 뭔가 국힘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게 또 보여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계속 민주당과의 어떤 시소를 하면서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할 건데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당대표 끌어내리기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 그 대표처럼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줬고요. 또 이준석 대표 때는 또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세력으로 있지 않았지만 또 지금은 최고위원회의 지도부가 또 한동훈 대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두 세력 간의 격렬한 싸움 이것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에서 이제 재표결을 앞두게 됐는데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재표결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재표결 당시에는 여당에서 무효표를 포함해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지금 나왔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가게 되면 이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 좀 그 미리 이탈을 봤으니 단속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좀 나왔었고요. 이번엔 좀 어떻게 나올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지난번에 뭐 4명 이탈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는 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좀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내부 평가가 있을지언정 만약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갈 수 없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그 대통령의 탄핵에 또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경고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까지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그동안에 계속 소신을 표명한 2분 정도가 아마 소신을 표출할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의 뭐 대우 이탈, 대우 흔들림 이런 거는 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혐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혜병 수사 축소 외압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여당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야권은 강행할 의지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상설특검 그리고 최혜병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권의 부담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이것을 무기력하게 다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까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이제 괴롭히는 사안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리칠 수도 없고 번번이 물리칠수록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런 인식만 쌓여가는 거고요. 뭐 이게 피로도가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국힘에서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라고 계속 되풀이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이 그러면 최혜병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건 특이니까 구성하겠다. 그런데 국힘이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면 또 국회의장은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상설특검이든 어떻든 간에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소재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변할 생각이 없구나. 끊임없이
배우자와 자기 주변 사람들만을 챙기고 있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되풀이 되면 될수록 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혐오도 쌓여가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리스크만큼이나 지금 여당을 죄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녹취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황, 의혹들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를 지금 차원에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계속 나오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손 놓고만 보고 있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문제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엄청나게 그 게이트처럼 비화됐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공천에 개입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그런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일단 구속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 여권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끈 거죠. 어쨌든 인신이 구속이 돼 있으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가 어떤 식으로 가겠지만 뭐 그냥 용두사미로 이제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또 그 추가적인 뭔가 녹취가 있어서 대화가 있거나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새로운 어떤 증거들을 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정권에 위해할 정도의 뭐가 있겠지만 과연 그 정도까지 뭔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단 정치적으로 큰 치명타를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거의 여권의 정치인들이 약간 초토화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여권의 정치인들의 이미지의 부담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훨씬 가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갈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일단은 명태균 씨의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인데 지금 명 씨가 오늘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명 씨가 이제 풀려나게 될 경우에 명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될 거고 여권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명 씨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과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제 명 씨가 발언을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명 씨가 처음에 그 본인이 주장하고 발언할 때와 그 이후에 수위가 많이 낮아졌고요, 발언도 많이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뭔가 이제 세상을 좀 흔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는 좀 몸조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화법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처음만큼 명 씨가 그렇게 쉽게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인식에도 명태균 씨나 또 뭐 강혜경 씨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워낙 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신빙성의 문제도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또 새로운 폭탄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는 살아있는 게이트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의혹, 실정이 터져나오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번지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자들, 학생들, 뭐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TK, PK, 또 강원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보통 시국 선언을 한다고는 했을 때, 뭐 이제 최후의 불우라 그럴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그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국 선언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이제 왜곡이 되거나 뭐 진영 논리에 또 매몰되다 보니까 그 순수성이 좀 훼손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던지는 의문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변해라.
좀 제발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시국 선언인데 사실 시국 선언 전에 정치인들의 몫이었던 거죠. 정치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수준을 대표한다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국 선언의 무게감을 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이냐? 그거와는 또 더는 다른 울림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국민 한 사람으로서에도 큰 바람입니다. 네. 자,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위증교사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증언의 부탁은 있었지만 위증의 교사는 없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과 검찰 관련한 이슈 집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이 의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적,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네. 지금 막는 거부권이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부권 행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될 대통령으로 보시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보신다 뭐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위헌정당으로 그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네. 당론으로 이미 오래전에 채택이 돼서 탄핵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네. 또 이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법 헌법 위반 혐의들에 네.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반헌법적, 법률 위반적 그런 비위에 대해서도 네. 언젠가는 지금 탄핵 소추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뭐 휴대폰을 바꾼 모양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증거인멸 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네. 가장 먼저 대통령 휴대폰 교체한다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개인폰 교체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개인폰으로 문제가 됐던 명태균 씨하고 뭐 나눈 여러 가지 김영선 공천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가 됐다면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창원지검에 지금 수사 중인데 이미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압수해올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 두 분 거를. 당연히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네. 근데 대통령은 뭐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건 수사도 못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직 중 수사가 진행이 됐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요. 국정농단에 대해서. 다만 기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 이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휴대폰을 검찰이 마음먹으면 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근데 그런 걸 할까요? 뭐 김건희 여사 휴대폰이나 대통령 휴대폰을 가져가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은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그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타깃은 대통령 부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이게 창원 사건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특수본이나 특수단을 검찰총장 직할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수사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중앙에서 중앙지검이 하든 어쨌든 서울에서 언론이 이것을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뭐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건은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이런 증언을 요청을 하는 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통상적으로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범위 내이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위증이 일부 유죄가 났는데 그걸 하라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궁금한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모든 사건에 위증 교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논리이고요. 그러니까 가령 살인죄가 일어났으면 꼭 살인 교사범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그건 것과 아니죠. 같다는 위증 거죠. 사건은 교사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사실대로 경험한 것, 그 경험하지 않은 것은 증언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증으로 위증 교사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정치 검찰의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통상 기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작년 9월인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할 때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이거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뭐 소명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은 이거 그 녹취 조작 편집한 거다, 뭐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 주장이 결과적으로 맞는 건가요? 짜집기 편집했다는 주장이 일부 저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전체 녹취를 보면 계속해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경험한 대로 이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가령 검찰이 정말 뭐 민주당이 주장하듯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고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고 위증은 재판정에 가서 없는 사실을 뭐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을 해서 처벌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럼 뭐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증은 형사부에서 공판부에서 위증 수사를 하거든요. 기소하고 이런 전체 녹취 속에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이런 증언이 나오면 그러니까 녹취가 나오면 이런 건 기소가 포기가 되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그 짜집기한 그 부분만 확대해서 기소를 해버린 것이죠. 전체적인 취지, 녹취 전반을 본다면 이 사건은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하면은 안 되는 기소였다는 말씀인 거네요. 페이스북 상단 고정 게시글에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와 함께 김건희 윤석열 정부 콜검이 되어버린 검찰 뭐 이렇게 하는데 콜검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일단 다른 글에서도 의원님 워딩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이렇게 김건희 이름을 앞에 세우는데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자회견 그 논평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폰을 보지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폰을 막 자유자재로 들여다보시고 문자도 막 대통령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위가 김건희 여사가 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 부부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런가요? 부부간에도 문자, 핸드폰을 함부로 서로 이렇게 마치 본인인 것처럼 특히 공직자가 네. 공직자 부인이 자신이 공직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공직자 휴대폰을 부인들이요. 통해서 네.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기자회견상.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국정농단 의혹들이 대통령도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네. 그렇고요.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더 대통령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쿨하게 특검 내가 받을게 하지 않는 이상 특검법은 절대 안 될 거다. 지금 오늘도 거부권 행사를 한 거 보면은요. 네. 그 대통령은 이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60%, 70%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음 재선,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려면 김건희 특검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원래 28일 날 재의결을 한다고 했다가 좀 늦추는 것도 아마 그런 여론이 가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주 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 여론이 좀 더 분노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콜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하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수십 년 어쨌든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비하라기보다는 네. 아마도 지지자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 명품백 관련해서 네. 그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보안청사에 저기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그 10시간, 도이치모터스 5시간, 그다음에 명품백 5시간 저는 그렇게 조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조사하고는 그냥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뭐 불려도 할 말이 없다. 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그러네요. 김건희가 부르면 검찰이 간다. 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 뭐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 했는데 의원님은 보니까는 공소청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뭐 간략하게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네.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의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네. 정치 권력을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으려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에서 공소 제기만 하도록 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네.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맥락 속에 있고 그래서 공소청을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전체적인 이 검찰개혁 4법이거든요. 네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그 수사절차법,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이 전반적인 것을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특위 네.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네. 했습니다. 공소청 법안 그 법안 제안 이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에서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해체 아닌가요, 검찰?
뭐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네. 공소 제기 권한을 검사가 가지더라도 네. 그것마저도 기소 대배심제라든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불기소하는 권한도 굉장히 큽니다.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불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검사들이. 그래서 그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 대배심 민주적으로 그 배심원들이 통제하는 이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와 같이 네. 검사장이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이 공소 제기나 전체적인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네. 책임지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검사장 직선제도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선보였고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것이 네.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지금 공소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경찰청, 뭐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청으로 끝나는 기관은 다 청장인데 왜 검찰청, 대검찰청만 총장으로 불리는 거? 네, 그게 이제 헌법에도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이제 특권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총장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경찰청장, 청장보다는 뭔가 더 높은 그런 이 의미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또 보니까 검사 징계법 폐지 법안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이거 세트로 같이 발의하셨던데 지금 뭐 검사 징계하고 파면하려면은 뭐 엄청 복잡하고 뭐 탄핵도 해야 되고 헌재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잘못하면은 그 기관장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그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징계법만 따로 되어 있고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에요. 네. 제19 감사하기가 아주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네. 특히나 그 검사징계법상 해임이 가장 중대한 그 처분이고 파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계속하는 조사를 하는 이유가 파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네. 직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그 징계 양정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같은 비위에 대해서도 검사는 가벼운 징계, 경징계의 처분에 처분을 하고 일반 공무원은 굉장히 중징계를 처분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헌법 11조의 특수계급으로 본인들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군림해왔다. 그래서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뭐 시중에서 우리가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뭐 금태둘렀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 근데 검사만이 네.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그리고 기소 권한, 수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가령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수 완박하게 내버려뒀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 이런 뭐 위증교사나 아니면 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다 묻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 시행령 통치, 시행령으로 이제 네. 무한대로 법을 늘린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언론인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네. 이런 것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거는 뭐 크게 중대범죄도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검찰이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검 예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마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언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지금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가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3,000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수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저는 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언론의 검증 기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그 기차관에서 그
좌석에 저 신발 구두 네. 신고 발 올린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스스로 명예를 저는 무너뜨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검찰개혁 4법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네, 될수 22대 국회에서 네.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의 민낯을 다 보아버리셨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네,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네. 국민적 힘으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찰권 이렇게 둬서는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정치를 결정하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법조에 가가지고 정치면 일면의 법조가 검찰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대통령 후보의 사소한 어떤 말실수라든가 허위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서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끝나실지 모르잖아요. 22대 국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인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은정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